자, 왜 그래? 해시 함수의 활용. 어, 해시 함수가 어떤 응용에서 활용이 되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시 함수가 솔직히 별 볼일 없는 함수였는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되게 중요한 함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우리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죠. 임의의 길이의 이진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진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일방향성하고 충돌 회피성이죠. 그렇죠? 일방향성은 결과를 보고 해시값을 보고 이게 어떤 입력으로부터 계산된 건지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일방향성의 경우에도 언제는 문제가 되죠? 제가 질문이 좀 그렇나? 우리가 해시하는 값의 범위가 매우 적으면은 일방향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도 실제는 일방향성이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렵죠. 왜? 우리가 다 해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충돌 회피성은 똑같은 값을 똑같은 해시 값으로 매핑이 되는 임의의 두 입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설명드렸던 몇 가지 그 활용 예제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해시 함수가 어디에 쓰였냐면 전자 서명과 함께 쓰였어요. 왜? 전자 서명은 이제 공개키를 이용해서 공개키 방식에서 개인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형태인데 일반 메시지를 그냥 암호화를 하면 메시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암호문의 크기가 메시지 크기에 비례하게 되죠.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서명은 메시지가 따로 있고 서명 블럭이 따로 있죠. 서명 블럭이 너무 커지면 별로 안 좋아요. 또 이 큰 메시지를 직접 암호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메시지 대신에 뭐래요? 메시지의 해시 값을 이용해서 해시 값에다가 대신 서명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자 서명에서 해시 함수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충돌 회피죠. 충돌 회피. 그래서 내가 m에다 서명해 놓고 충돌 회피가 만족이 안 되면 m'에 서명했다고 우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전자 서명에서 해시 함수 쓸 때는 그 해시 함수가 충돌 회피여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표준으로 정해놓은 샤 계열의 함수들은 충돌 회피 해시 함수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해시만 한다고 다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A 같은 경우에는 그 RSA PSS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 함수를 쓰되 그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RSA 모듈러스와 비슷한 크기가 되게끔 만들어서 해시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이제 RSA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해시 함수를 또 언제 썼었냐면은 bit commit 갑자기 스펠링이 모르겠네. 안 써. bit commitment 갑자기 스펠링 왜 이러죠? 그래서 bit commitment라는 게 뭐냐면 언제 봤냐면 동전 던지기 기억나세요? 동전 던지기라는 게 있었고, 또 DPL만 할 때 GA 주고 GB 주는데 이렇게 안 하고 HGA 주고 GB 주고 GA 주는 이런 거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줄 때 그 값을 공개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주고 어떤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해시해서 주고 나중에 GA를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bit commitment라고 하는데 다시 써볼까? commitment. 맞을 거예요. commitment. 그래서 bit commitment인데 내가 이런 값을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it commitment에서 또 동전 던지기 할 때 n을 계산하죠. n은 매우 큰 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n을 공개를 해서 n이 짝수면 앞면, n이 홀수면 뒷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트 커미트먼트 할 때 요구사항은 뭐냐면 이 역시도 충돌 회피예요. 충돌 회피가 만족이 안 되면 비트 커미트먼트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n으로 해시해 놓고 나중에 n이 아니라 n 프라임으로 해시한 거다. 그러면 내가 항상 이기죠. 그렇죠? 항상 이기게 돼요. GA를 줘놓고 나중에 난 GA가 아니라 GA 프라임이다. 바꿀 수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내가 주는 시점에서는 공개를 하면 안 돼.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해시 함수를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해시 함수는 뭘 만족을 해야 돼요? 충돌 회피를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가 또 많이 쓰는 데가 패스워드 인증입니다. 혹시 이 사이트 가보셨어요? How secure is my password? 가보셨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쓰는 패스워드예요. 썼더니 내 앉아서 얼마요? 1분이면 깬대. 아유 창피해라. 여러분도 한번 쳐봐. 여러분이 쓰는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지. 1분이면 깬대요. 1분이면. 창피해서. 그래도 쓸래. 바꾸기 귀찮아. 내 패스워드 알아도 뭐. 그래서 패스워드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의 안전성. How secure is my password를 여러분이 쓰는 패스워드를 치면 그것을 깨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줘요. 제 거는 1분이에요. 1분. 예.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은 7, 8자의 짧은 패스워드도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를 쓰는 게 안전한데 왜? 그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다른 사이트 패스워드는 노출이 안 되겠죠. 근데 같은 걸 쓰면 한 사이트의 패스워드 알면 나머지 사이트들도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팁으로 소개되는 게 고유 정보 플러스 사이트 정보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하는데 4378 번호 골뱅이 네이버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구글이다. 그러면 4378 at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동을 해서 쓰는 거예요. 4378 at 네이버 한 달로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달로 늘었을까?
숫자도 쓰고 특수 문자도 하나 쓰고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4378 대문자 n 하면은 6년이네. 진짜 많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경우의 수를 다 해보려면 이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도 쓰고 특수 문자도 좀 쓰고 대소 문자도 좀 쓰고 그리고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이트 어떤 사이트는 10자 이상 막 하라고 해요. 그거 너무 짜증나. 그럼 사이트 딱 갔는데 오랜만에 가가지고 쓰는데 맨날 안 돼. 내가 늘 쓰던 거 보면은 그 사이트는 10자 이상이겠구나. 그럼 좀 긴 거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바꾸면 이름은 바꾸는데 외우기 쉽게끔 어떤 내가 쓰는 조합을 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 쓸 때랑 네이버 쓸 때랑 패스워드가 형태는 유사한 거죠. 근데 값은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니까 횟수 제한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에 접속해서 패스워드를 여러 번 쓰면 그냥 그게 더 이상 못 쓰게끔 막아놓는 거죠. 우리 학교 이메일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이트들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패스워드를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 사이트를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또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다시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패스워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하면 그 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weakest link principle이에요. 가장 취약한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안전성은 어디에 좌우가 될까? 가장 취약한 데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인증해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를 공격할 수도 있죠.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방법은 보통 어떤 방법이 있죠? 여기 있지. 키보드 해킹.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모든 정보가 그 사람한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칠 때 어떤 패스워드 쳤는지 키보드를 해킹하고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안전하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내가 내 계정명하고 패스워드 쳐서 서버로 보낼 거예요. 원격에서 접속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 패스워드 가져가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여기를 그냥 들여다보면 패스워드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보호하죠?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TLS 이렇게 열쇠고리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구글 접속할 때든지 뭘 접속을 할 때 여러분들 패스워드 쓰기 전에 암호 세션을 확립하고 교환되는 그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교환합니다. HTTPS로 그걸 교환하겠죠. 만약 그걸 교환하지 않은 사이트야. 그럼 그 사이트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정명과 패스워드 어떻게 간다? 그냥 클리어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에 도착을 하면 서버는 여러분들의 패스워드하고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일치가 되면
접근을 허용하는 거죠. 아, 김상진이 맞구나. 그래서 김상진 계정으로 네이버를 쓸 수 있게끔, 뭐 구글을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계정 그 패스워드 정보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어떤 파일에 암호하지 않은 상태 그냥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서버 공격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버를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그 패스워드 파일을 내가 얻어내면 그거는 김상진의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무슨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다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워드 인증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통신, 서버 다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보호가 안 되고 있으면 공격자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거기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weakest link principle이라는 거는 우리 공격자는 어디를 공격해요? 가장 취약한 요소를 공격할 거예요. 그럼 전체 시스템은 그 가장 취약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 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시스템이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해시 함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저장된 패스워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거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저장해 놓지 않고 패스워드에 뭘 저장해 놔요? 해시 값을 저장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진 바보가 패스워드면 바보를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바보의 해시 값을 저장해 놔요. 근데 바보의 해시 값을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 파일을 내가 얻었다. 이 파일을 얻었다. 여기 얘기하는 사전 공격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거 말고 이 파일을 내가 얻었다. 그럼 해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패스워드를 알아내기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힘들겠죠. 근데 그거 말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네? 그쵸. 상진이랑 조단은 패스워드를 같은 걸 쓰고 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조단이면 상진의 패스워드는 나랑 같네? 그러면서 상진 아이디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자체 패스워드를 그냥 해시만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해시 함수는 다 결정적인 함수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해시하면 늘 해시 값은 같아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으니까 둘이 같은 패스워드네. 그 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것은 또 안전성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으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달할까? 나는 해시값을 전달할까? 나는 뭘 쳐요? 해시값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진 바보를 칠 거예요. 그럼 바보 상진 바보가 쭉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해야 안전하겠죠? 근데 서버는 그 순간에 뭘 알아? 내 패스워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선. 그게 싫으면 이제 인증하는 방법을 다른 기술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패스워드 인증하는 방법에서는 서버는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면 서버는 그 바보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해시를 하겠죠. 해시를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치를 하면 오케이. 일치가 안 되면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해시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거면 똑같은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얘를 패스워드를 알고자 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사전 공격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사전 공격은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영문 그 사전에 있는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의 해시 값을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요 해시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일치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 뭘 찾은 거예요? 패스워드 찾은 거죠. 애플이라는 HF를 했는데 여기 우연히 HF를 패스워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버리는 거죠.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걸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보면 금방 뚫려요. 금방 뚫립니다. 그거가 무슨 공격? 사전 공격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늘 사전 공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패스워드는 그 엔트로피가 높지 않다 그래요. 아까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썼던 건 1분이면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려보면 1분이면 종류가 나온다. 그럼 그거를 종류를 말하면 중간에 특수문자도 넣고 대문자, 소문자도 좀 바꿔서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전 공격, 패스워드는 사전 공격에 취약해요. 그러면 이 사전 공격을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패스워드를 좀 더 안전한 걸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길고 여러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이 사전 공격에 대해서 좀 더 방어하기 위해서 해시를 할 때 이 패스워드만 해시하지 않고 랜덤 값을 하나 넣게 됩니다. 랜덤 값. 그 랜덤 값을 뭐라 그러냐면 솔트라 그래요. 양념 친다. 그래서 솔트를 집어넣게 됩니다. 솔트. 근데 이 솔트를 넣고 요 솔트 값을 같이 안 넣어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서버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라는 패스워드는 받았는데 이거를 무슨 랜덤 값을 넣어가지고 이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못 해보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랜덤 값 갖고 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솔트를 이렇게 같이 저장해 놔야 돼요. 그럼 사전 공격이 얼마만큼 어려워지냐? 요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과는 한 번만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사과를 몇 번 해봐야 돼. 여기 있는 계정이 10,000개다. 그럼 10,000개 모두 다른 랜덤 값을 써요. 그 랜덤 값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선택해서 놓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등록할 때. 그러면 그거만큼 해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좀 더 어려워졌죠. 좀 더 어려워지지만 뭔가 아주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이트에 사용자가 딱 2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랜덤 값도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솔트 값이 좀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사용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별로야. 그래도 솔트까지 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만들어내요. B크립트는 수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수행 속도. 근데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반복을 500번 한다. 그러면 2만 번, 3만 번 하도록 세팅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는데 어때요? 그냥 빠른 것들은 해시하면서 이거 H4가 금방 계산해요. 근데 이런 B크립트를 쓰면 무지 이걸 다 계산해 보려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재미난 게 재미난 게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느리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사전 공격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느리게 해도 서버는 한 사용자를 계산할 때 해시 함수를 몇 번만 해요. B크립트 같은 거 쓰더라도 한 번만 해보면 되죠. 요 랜덤값 가지고 오고 사용자 좀 패스워드 와서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근데 사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해시값을 많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솔트를 넣을 뿐만 아니라 요 하나 계산하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크립트 같은 겁니다. 비크립트. 그런 것들을 이제 쓴다. 그래서 일부러 성능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공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자도 고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은 그냥 서버는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조금 느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그인하는데 바로 안 되고 조금 시간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잘 모르죠. 이게 왜 느린 건지. 네트워크가 좀 느리나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패스워드를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이트들은 그 패스워드를 계산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표준화된 비크립트 말고 또 제 교재에 보면 요즘 최신 아라곤인가 뭐 이런 또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다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파라미터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빠르게 쓰고 싶으면 빠른데도 쓸 수 있고 느리게 만들고 싶으면은 파라미터를 정해 놓으면 느리게 돼요. 느리게 해 놓으면 그만큼 반복해야지만 그 값이 나오는 거죠. 10,000번에서 내가 계산된 값이다. 그러면 그 똑같은 값을 얻으려면 나도 항상 몇 번 해야 돼? 1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가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KDF, Key Derivation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비밀 정보로부터 그 대칭 알고리즘에 필요한 키를 만들 때 또 해시 함수를 많이 써요. 그럼 예를 들면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다. 인증서 우리가 암호할 때 여러분들 패스워드 쓰면 그 패스워드부터 대칭 키를 만들고 그 대칭 키로 개인 키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패스워드 쓴 거를 대칭 키로 만들 때 또 뭘 써요? 해시 함수를 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전수 공격에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왜? 패스워드 기반의 경우에는 무슨 공격을 해볼 수, 사전 공격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때도 KDF 펑션이 뭘 할 수 있어요? 반복 횟수라는 걸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만드는 거죠. 왜 느리게 해? 패스워드 공격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맥 함수를 많이 써서 KDF를 만드는데 마스터라는 거는 내 비밀 정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트 값, 랜덤 값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얘를 또 내가 필요한 만큼 반복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결합해서 씁니다. T에서 이 T를 이렇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중에 필요한 만큼 내가 또 얻어서 쓸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KDF도 이 DPL만에서도 이쪽에 쓰는 값이 GAB죠. 그럼 이 GAB 값을 바로 ASKey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KDF에 넣어요. 똑같은 얘도 KDF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AES에 쓸 수 있는 128비트 대칭키를 얻어내는 거고, 이런 데에 이제 주로 쓰이는 그 내부 함수가 해시 함수, 맥 함수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시 함수, 맥 함수 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요소가 반복 횟수가 들어가요. 반복 횟수 들어간 이유는 계산하는데 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정직한 사용자들은 늘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죠. 키를 한 번 만들 때.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추측 공격을 할 때 비용을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 횟수 같은 거를 쓴다. 그리고 예지역 측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비트 커미트먼트와 똑같은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 때가 됐으니까 내기들 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해시함수 하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해시함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떠한 친구가 월드컵 결승을 지난번 월드컵 결승이 누구랑 했지?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했나?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1대0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코어를 맞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맞췄냐면 얘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트위터에 올려놓고 하나씩 없앴어요. 그리고 요건 내가 맞힌 거다. 여기 보면 tweeted multiple outcomes and then deleted wrong ones. 그래서 맞힌 거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그게 신문에 되게 매스컴에 이 사람이 맞췄다라고 근데 사기친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기를 하고 싶어요. 내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해 주면 그 친구도 제가 축구에 대해서 뭘 아니까 비슷하게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기를 하는데 내가 몇 대 몇으로 건지를 숨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를 하면 제가 나중에 내가 그러면 우리나라와 브라질 경기했는데 3대5 이긴다 라는 걸로 내가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는 나중에 봤더니 3대0으로 졌어. 0대3으로 졌어. 그럼 바꿀 수가 없죠. 내 해시값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뭐라 그래요? 여기 안 나와요. 경우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 내가 해시값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요번 축구 경기의 예측이에요. 근데 김상진의 예측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별로야. 모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겠죠. 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축구 스코어는 10대0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략 아니까 몇 개를 해보면 김상진이 어떻게 예측했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 또 솔트를 쳐야 되는데 그럼 솔트는 또 어디다 둬?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솔트를 내가 공개를 안 해도 돼요. 언제 공개를 하면 돼요? 이걸 오픈할 때 공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달라요. 서버는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오픈할 때 내가 그때 내리면 되니까 솔트 랜덤 값만 넣으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런 데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뭔가 내가 예측을 하고 뭔가 내가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당장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여줄 때 미리 내가 저장해 놓은 값을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시 함수로 하는 거예요. 왜? 해시 함수는 일반형성을 만족하고 충돌 회피를 만족하니까 그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지력 증명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 기법 중에 블록체인 말고 해시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체인. 해시체인. 그래서 해시체인은 뭐냐면 랜덤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해시해요. 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cn을 계산한 다음에는 cn-1은 얘를 다시 해시해요. 계속 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은 C10을 생성한 다음에 요걸 해시하면 C9가 나오고 요걸 또 해시하면 요거에 나와요. 그럼 C0까지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값이 총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11개예요. C0까지. 그리고 이 C0를 뭐라 그러냐면 루트 값이라 그래요. 그럼 이 C0는 김상지 거다라고 안전하게 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서버에 상진 있고 C0가 들어있어요. C0. 그러면 나는 처음에
인증을 받고 싶을 때 상진하고 C1을 전달합니다. C1을 전달해요.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하면 돼요? C1이 맞는지 보려면 C1을 해시하면 이 결과값은 뭐예요? C0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상진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되면 요 C0 값을 날리고 C0를 뭘로 바꿔? C1으로 바꿔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상진은 쓸 때 뭘 써요? C1을 쓰는 게 아니라 C2를 씁니다. 그러면 HC2를 하면 얘는 또 C1과 같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10번 쓰면 이제 더 이상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버가 C2를 알고 있다.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C1, C0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C3는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역방향이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해시체인이에요. 네, 해시체인으로 뭐 100개짜리 길이의 해시체인을 쓴다. 그럼 나는 몇 번 인증할 수 있어요? 100번 이 사람을 인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OTP라고도 그래요. One Time Password. 우리가 OTP 좀 다른 게 있지만 얘도 매번 패스워드가 달라지죠. 매번 패스워드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One Time Password라고 그래요. OTP. 나중에 OTP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 램포트의 해시체인 기법도 OTP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벨코 회사에서 개발한 OTP 중에 S키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해시체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체인에 있는 요 값 하나하나가 내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다 썼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해시체인을 다시 만들고 뭘 등록을 해요? 내 루트를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체인을 다 쓸 때까지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일회용 패스 OTP라는 건 내가 인터넷상에서 C1을 봤어요. 그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왜? C1은 OTP예요.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 암호화해서 주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저 값을 알아도 다음에 C1을 쓰면 접근이 안 돼요. 다음에는 C2를 써야 돼요. C2를 쓰고 나서는 C3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OTP라는 거는 매번 다른 패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매번 다른 패스워드 쓰면 뭘 할 수 있어요? 패스워드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OTP고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OTP를 써요. OTP를.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퍼즐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퍼즐은 뭐냐면 그 퍼즐을 만드는데 이 퍼즐들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푸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걸리는지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X를 해시해서 Y가 나오잖아요. 그럼 Y를 줘. 그리고 여러분 보고 해시를 추측하라 그래요. 요 X 값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입력값에 요 조그만한 요 부분만 빼고 줘요. 예를 들면 2비트를 빼고 준다. 2비트를 빼고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을까? 2비트를 빼고 줘요.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죠? 4번 만에 맞출 수 있죠.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 뭐 붙이면 돼? 00, 01, 10, 11 그 4개를 붙여보면 그 넷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올까? Y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해봐야 되는 경우 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조절하는 거예요. 한 20비트를 뺀다. 그럼 20비트를 2의 20승을 해보는데 얼마 걸리는지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해시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리나? 몇 초도 안 걸리겠지만 거기 곱하기 2의 2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비트코인에서는 작업 증명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 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지만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시 퍼즐이라 그래요. 해시의 입력값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추는 게임인데 전체를 맞출 수가 없고 일부만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려주고 일부만 어떻게 맞춰? 모든 경우 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해시 퍼즐은 이 두 번째 해시 퍼즐은 특정 수 이하의 해시값 찾기예요. 요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퍼즐이에요.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자, M이 있어요. 데이터가. 이거를 해시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M을 M''로 바꾸고 싶으면 H에 M''을 계산한 다음에 바꿔치면 되죠. 이거에 드는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요? 그냥 해시 한번 하면 땡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얘를 계산하는데 10분을 걸리게 만들어요. 10분. 그러면 M''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는데도 얼마 걸릴까? 10분이 소요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해시값이 있는데 이게 160비트예요. 그러면 맨 앞에 값이 0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0이 되게끔. 그럼 어떻게 하냐면 HM에 랜덤 값을 넣어요. 랜덤 값을 넣는 거예요. 랜덤 값을 넣는데 앞에 0이 나와야 돼요. 0. 그러면은 내가 랜덤 값을 몇 개 넘으면 찾을 수 있을까? 여기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한 비트가 0이 나올 확률은 50%죠. 그러면 얘 두 번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연속된 0이 두 개 나오려면은 최소 4번 해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3개가 연속 나오려면은 8번 해보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50개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2의 50승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2의 50승계의 랜덤 값을 바꿔가면서 해보면은 맨 앞에 비트, 50비트가 다 0인 해시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저장을 할 때 아무런 해시값이면 인정을 안 하고 앞에 0이 50개 오는 해시값이면 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시함수 한번 해시하는데 몇 나노세컨 걸리는지 알기 때문에 2의 50승번을 해보려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몇 번을 해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비트코인 사용하는 작업 증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채굴자라는 애가 어떤 값들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해야 돼요.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해시함수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그냥 한번 해시함수 하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함수를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랜덤 값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랜덤 값을 넣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어떤 게 나올 때까지 앞에 0이 일정한 개수가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얼마 걸리게끔 해놨어요? 비트코인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이런 해시값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Proof of Work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해시값을
얻어내면 뭘 증명한 거예요? 그 일한 사람이 몇 분 일했다? 10분은 일했다. 투자는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0분 투자하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컴퓨팅 속도 빨라지면 또 그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늘 이걸 조절해요. 필요한 이 비트 수를 조절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 증명이라 그래요. 작업 증명. 그래서 이 해시 퍼즐들은 둘 다 어떻게 돼? 그것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죠. 내가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죠. 0이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두 번만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해시값 블록 데이터가 있으면 이 거래 정보들이에요. 비트코인에서는. 근데 꼭 이제는 이제 거래 정보만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 정보들이 들어가고 채굴자들은 뭘 계산해야 돼요? 해시값을 계산해야 돼요. 해시값을 계산하면 그 블럭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블럭을 또 계산하게 되는데, 이 블럭에는 계산할 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요때 이루어진 거래들 말고 뭐가 들어가요? 바로 이전 블럭에 해시값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을, 요것들을 만드는데 몇 분씩 걸려요? 10분씩 걸려요. 그래서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순간 그 시스템은 이제 꺼지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 계속 만들어진다는 걸 가정해야 되겠고요. 그럼 쭉 만들어졌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요거 계산하는데 얼마 걸려? 10분 걸려요. 근데 그것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얘가 잘못돼요. 왜? 요 값이 바뀌면 요게 바뀌니까 얘를 또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럼 얘 계산하는데 또 얼마 걸려? 또 10분 걸려요. 근데 얘가 그 계산하는 동안에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10분마다 하나씩 블럭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블럭을 하나 수정하려면 못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가까운 거랑 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요거를 계산하는데 늘 얼마 걸려요? 10분은 걸려요. 그리고 블럭이 하나 바뀌면 나머지 뒤에 있는 블럭들이 다 바뀌어요. 왜?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니까.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해시를 계산하는데 체인으로 안 묶여 있다. 체인으로 안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요 값을 바꾸려면 얼마 걸려요? 10분이면 늘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체인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체인으로 묶여 있으면은 얘를 바꾸려면 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은 longest 체인이 유효한 체인이 돼요. 가장 긴 길이.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값을, 요 블럭을 계산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니에요. 채굴자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할지는 잘 몰라요. 확률 싸움이고, 컴퓨터 싸움이에요. 누가 더 좋은 컴퓨터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죠.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누구도 계산하고 얘도 두 사람이 비슷한 값을 계산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순간 한쪽이 더 길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헛수고한 거예요. 얘네들은 유효한 걸로 인정을 안 해요. 긴 거.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의 가장 유효한 체인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계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블록체인도 뭘 쓴다? 해시체인을 쓰고 해시 퍼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네. 요거까지 그럼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머클 트리도 어디서 쓰이냐? 블록체인에 쓰여요. 블록체인에 쓰여요. 그래서 요 블록체인에서 요 데이터들이 거래 데이터들인데 이 거래 데이터들이 그냥 들어있어서 요걸 통째로 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해시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있는 요 값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체를 해시해가지고 요 해시값을 만들어서 여기 넣는 것이 아니라 머클 트리라고 하는 걸로 모든 그 10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진 해가지고 요거 값만 들어가요. 요거 값만 들어가게 되면 이 나머지 값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뭐에서 결정돼요? 요 두 개에 의해서. 얘는 요 두 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M1, M2, M3, M4 중에 하나라도 바꾸면 이게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루트 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저장한다? 루트 값만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요 블록들의 데이터들 머클 트리로 만들어 가지고 요 블록에는 이전 블록 값, 요 데이터들의 머클 트리의 루트 값, 그리고 랜덤 값. 요 랜덤 값은 뭐예요? 얘를 0000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랜덤 값이에요. 그래서 머클 트리. 오늘은 여기까지.